아들과 며느리가 하와이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윤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며느리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일은 하나 평생을 참고 기다리기만 했던 제가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도, 그게 얼마나 저를 작게 만들었는지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위로되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분입니다. 서울 근교 작은 단독주택에서 아들 윤재,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살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께 산다기보다는 제가 집을 지키며 살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수진이가 여행 가방을 꺼내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더군요. 큰 캐리어 2개, 작은 보조 가방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하와이 가요. 저희 부모님이랑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물었어요. 아, 그래. 좋겠다. 며칠이나 가는데? 일주일이요.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가거든요. 일주일. 꽤 긴 시간이네요. 그럼 윤재도 회사 일주일이나 쉬는 거야? 수진이는 옷가지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장인어른 칠순인데요. 회사에서도 다 양해해줬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칠순 때는 윤재가 회사 일이 바빠서 저녁 한 끼도 함께 못 먹었거든요. 수진이는 그날 친정에 갔었고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는 순간 며느리는 고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니까요. 나도 한 번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읽었죠.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보고 계셔야 하잖아요. 누가 비운 집을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있어야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기다리고, 아들 기다리고, 명절 기다리고, 이제는 며느리의 일정까지 기다립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저녁 무렵 윤재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소파로 향했어요. 엄마, 저녁은요? 배고파 죽겠네. 다 차렸어. 손 씻고 와. 식탁에 앉은 윤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하와이 간다며? 일주일씩이나? 아, 네. 장인어른 칠순이셔서요. 회사에도 허락받았어요. 젓가락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말했죠. 나도 한 번쯤 너희랑 여행 가고 싶은데. 윤재는 밥을 씹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다음에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이번엔 처가 식구들이랑 가는 거라서요. 다음에, 또 다음이었습니다. 작년 제주도도 다음해였고, 재작년 부산도 다음해였습니다.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죠.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날엔 처가에서 떡국 먹고, 추석엔 처가에서 송편 빚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 익숙한 일이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이것저것 찍기 시작했어요. 여행 가방 옆에 서서 V를 그리고 윤재를 불러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는 SNS에서 꽤 유명합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효녀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죠.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 효도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걸 올립니다. 댓글마다 부모님 모시고 가는 효녀 정말 보기 좋아요. 본받고 싶네요. 같은 말들이 주르륵 달리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슬쩍 거실을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올린 모양이에요. 제 손이 저절로 움직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계정에 들어가 보니 세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군요. 사진 속 수진이와 윤재는 여행 가방을 사이에 두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캡션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가족 하와이 여행 준비 완료. 부모님 칠순 기념 효도 여행 다녀올게요. 그 우리 가족에 저는 없었습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그 가족 사진에 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쥐며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왜 굳이 제 이름으로 했는지. 아들 이름으로 하면 편할 텐데 싶었거든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윤재 내외는 벌써 잠든 모양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한다며 일찍 들어갔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외롭다는 말도 슬프다는 말도 다 부족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며느리한테 밉보일까봐, 아들이 힘들까봐, 가족이 불편할까봐, 그렇게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윤재와 수진이는 떠날 겁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집을 지키겠죠. 화분에 물 주고 택배 받고 빈 집을 돌보겠죠. 언제나처럼요. 다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 그 목소리가 무얼 의미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재와 수진이는 여행 준비로 분주했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캐리어 좀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손을 멈추고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창고에 있던 건데 먼지가 좀 많아서요. 제가 하려니까 시간이 없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캐리어를 닦아달라고요. 며느리가 여행 갈 짐 가방을요. 그래, 알았어. 감사해요, 어머니. 거실에 꺼내뒀어요. 수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게 꽤 오래된 물건이더군요. 아마 수진이 결혼 전에 쓰던 거겠죠. 걸레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른 하나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뼈마디가 시큰거렸어요. 캐리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걸레에 새카맣게 묻어났죠. 한참을 닦는데 손목이 아파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갈 캐리어를 닦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처가 부모님과 함께 하와이 가는 여행 준비를
시어머니인 제가 도와주고 있다니요. 내가 하녀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녀처럼 일하고, 하녀처럼 대접받고, 하녀처럼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이요. 손을 멈추고 거울을 봤어요. 거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쭈그리고 앉아 캐리어를 닦고 있는 늙은 여자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굽어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다시 캐리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요.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불평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시어머니라고 배웠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캐리어가 반들반들하게 빛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어요. 와, 어머니 대박. 완전 새 것 같아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캐리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거기 없었죠. 사진 속엔 깨끗해진 캐리어만 있었어요. 이거 스토리에 올려야겠다. 여행 준비 과정 보여드리는 거. 수진이는 화면을 두드리며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덕분이라고요.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글펐죠.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마 댓글을 확인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헐, 벌써 좋아요가 1000개 넘었네. 며느리는 혼자 좋아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윤재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해요. 어머니, 택배 올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화분 물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거실 쪽 화분은 이틀에 한 번씩이요. 응. 아, 그리고 저희 없는 동안 친구 불러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옆집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제게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연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일 방해할까봐 조용히 살아왔거든요. 걱정 마. 아무도 안 불러. 윤재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없다고 너무 심심해하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금방이라고요. 일주일인데요. 제 칠순 때는 단 하루도 시간을 내지 못했던 아들이 장인어른 칠순엔 일주일을 비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켜서 수진이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깨끗해진 캐리어 사진과 함께 예쁘게 포장된 여행용품들이 가득했죠. 캡션을 읽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하와이 출발, 우리 가족 효도 여행 부모님 모시고 가는 마음 설레어 행복한 시간 되길.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역시 효녀 부모님 복 많으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수진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 사진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행 준비 과정에도 설레는 마음에도 효도라는 단어 속에도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 정도로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듯이요. 평생을 누군가의 뒤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뒤에서, 아들 뒤에서, 이제는 며느리 뒤에서요. 제 자리는 늘 뒤였죠. 사진 밖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표 밖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윤재 내외가 떠날 겁니다. 저는 여기 혼자 남겠죠. 일주일 동안 빈집을 지키면서 화분에 물 주고 택배 받고
조용히 숨죽이며 살겠죠.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윤재와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이 갈등과 서러움으로 인해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게 될 거라는 것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윤재와 수진이가 공항 가는 시간이었죠.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현관에는 짐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윤재는 가방을 차에 싣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응, 배웅이라도 해야지. 윤재가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갔어요. 수진이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부탁드려요. 화분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택배도 올 거예요. 제 옷이거든요. 안방 침대 위에 올려주세요. 수진이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엄마도 조심하시고요. 그래, 잘 다녀와. 장인어른께 안부 전해드려. 네. 윤재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죠.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 다시 자려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윤재와 수진이는 지금쯤 공항으로 가고 있겠죠.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 함께 하와이로 떠나겠죠.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빈집을 혼자 지켜야 합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일어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왠지 넘어가지 않더군요.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윤재 내외 방도 들어가 봤어요. 침대는 그대로였고 화장대 위에는 수진이의 화장품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요. 일어나서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제일 윗칸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상자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등기 서류.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집 등기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옥분. 평생 남편 이름 뒤에 아들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제 이름이 거기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여보,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언젠가 당신에게 필요할 거야. 당신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홀로 설 날이 올 거라는 걸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것이라는 말이,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힘이 되었어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큰 거울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71 노인.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작아진 몸. 평생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아들 허락, 며느리 허락, 심지어 제 인생인데도 늘 남의 눈치를 봤죠.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고
외로워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그게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내 허락만 있으면 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게 가슴 속에서 자리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등기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제 이름, 이옥분. 이 집은 제 거였습니다. 아들 것도 며느리 것도 아니었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집 매매 방법, 등기 서류 준비물, 부동산 중개.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고 기다렸던 제가 이제는 움직이고 싶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윤재와 수진이는 지금쯤 비행기 안에 있겠죠. 하와이로 가는 길에요. 저는 여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었죠. 등기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걸어둔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방에 등기 서류를 넣었어요. 신분증도 챙겼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신선했어요. 그렇게 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이 위기를, 이 절망을 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 꺼내둔 외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했죠. 가방에 등기 서류를 넣고 신분증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였어요. 윤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화면 속 윤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편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하와이였죠. 응, 잘 지내. 엄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여기 날씨 정말 좋아요. 그때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잘 도착했어요. 며느리 뒤편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이었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 칠순이라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온 가족이라고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수진이의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딸과 사위 덕분에 좋은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윤재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골프 치러 가요. 장인어른이 좋은 곳 예약하셨대요. 그 다음엔 요트도 타고요. 골프, 요트. 제 칠순 때는 저녁 한 끼도 함께 못 먹었는데요. 그래, 잘 놀다 와. 네, 엄마도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요. 편히 쉬라고요. 혼자 빈집을 지키는 게 쉬는 건가요? 화면 너머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그 행복한 가족 사진에 저는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끊을게요. 식사하러 가야 해서요. 사랑해요. 응, 그래.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평생 이랬습니다. 늘 뒤에서, 늘 그림자처럼,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남편 친구들과의 모임, 남편 회사 행사, 저는 늘 빠졌죠. 아내는 집에서 쉬는 게 좋대라는 남편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부모 모임에 가면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죠. 아들 학교 행사 때도 다른 엄마들이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저는 뒤에서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했어요. 명절 준비도 가족 모임도 며느리가 주도하고 저는 뒤에서 설거지만 했죠. 그렇게 평생을 누군가의 뒤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의 행복한 가족 사진에서도 저는 지워진 존재였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죠. 이대로는 안 돼. 그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동산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부동산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이 보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고 싶어서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소를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여기 단독주택이시네요. 시세가 괜찮은 동네인데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죠? 제 명의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등기 서류 가지고 오셨나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과 상의라니요. 왜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보통 가족과 상의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직원은 미안한 듯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로 올릴까요? 아니면 금매로 하시겠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매로 하면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꽉 쥐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도장은 이미 찍혔습니다. 좋습니다. 매물 올리겠습니다.
조건이 괜찮아서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뭘 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거였죠. 매물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윤재와 수진이는 하와이에서 골프를 치고 있을까요? 요트를 타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웃으며 저 없이도 완벽한 가족 사진을 찍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기로 했다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이제 이 집도 곧 제 손을 떠나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공포도 두려움도 사라졌죠. 제가 마침내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물을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채광이 정말 좋네요. 마당도 있고 아이 키우기 딱 좋겠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1시간쯤 지나 그들이 떠났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했어요. 좋은 반응이었어요. 아마 계약하실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였죠. 윤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화면 속 윤재는 선탠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 야자수가 보였어요. 응, 잘 지내. 엄마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시지 않아요? 우리 여기 정말 좋아요. 뒤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이었죠.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골프 치고 왔어요. 아버지가 홀인원 하셨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며느리는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처가 아버지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 거기는 별일 없으시죠? 집 잘 지키고 계시고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집 지키기. 그게 제 역할이었죠. 응, 아주 잘 지내지. 그 말을 짧게 내뱉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윤재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고요했죠.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기다리고 들어주고 맞춰주기만 했는데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봤죠.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윤재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윤재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남편과 아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다시 빨래 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윤재가 대학 갈 때였어요. 등록금이 부족했죠. 제 적금을 깼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했죠. 윤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도 그랬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죠.
제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거였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윤재가 결혼했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되잖아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알았죠. 제가 편해서가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였다는 걸요. 집 지키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반찬 만드는 사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습니다. 명절마다 처가에 갔죠. 설날, 추석, 어버이날. 제 명절은 없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쉬는 게 좋잖아요. 윤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칠순도 혼자 보냈어요. 윤재는 회사 일로 바빴고 수진이는 친정에 갔었죠. 미역국 하나 끓여 먹고 촛불도 없이 혼자 생일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처럼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죠. 평생의 헌신이, 희생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빈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울음이 멈췄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죠. 계약금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집이 팔린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집은 이미 팔렸고 곧 이사를 가야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보름달이 뜨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계약금 확인했어요. 잔금은 언제 받나요? 사흘 후입니다. 그때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며칠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사진, 추억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과거와 작별했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여보,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당신이 주신 이 집으로 제 자유를 찾으려고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흘 후면 윤재와 수진이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겠죠. 집이 팔렸다는 것을, 제가 떠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도,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할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거실엔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죠. 평생 모았던 것들이 몇 개의 상자에 담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이 남긴 것들. 그게 전부였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어르신, 다 실었습니다. 새집 주소가 어디시죠? 바닷가 쪽이에요. 여기 주소 적어뒀어요. 기사님께 쪽지를 건넸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트럭이 떠났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구들은 새 주인에게 넘기기로 했죠. 소파, 식탁, 침대.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현관 앞에 작은 가방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오늘 밤 잘 곳에서 쓸 짐이었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윤재와 수진이는 5시쯤 도착할 겁니다. 이제 곧 그들이 올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재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거실로 들어온 윤재가 멈춰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이 왜 이래요? 수진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 굳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이렇게 비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봤죠. 집 팔았어. 뭐? 뭐라고요? 윤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이 집 팔았어. 새 주인한테 넘겼지.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못 팔아? 그래도 우리랑 상의는 하셔야죠. 우리도 여기서 사는데요. 상의라고요. 제가 언제 그들과 상의를 받았나요? 너희는 나랑 상의했니? 여행 갈 때, 명절 때, 내 생일 때? 윤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떠난 날부터 생각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 몰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변호사한테도 확인했어. 윤재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집이 없잖아요. 너희 집이라고? 이게 언제 너희 집이었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았던 게 터져나왔죠.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단 한 번이라도? 윤재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명절마다 처가만 갔잖아. 여행도 처가 식구들하고만 갔잖아. 내 칠순엔 밥 한 끼도 안 먹었잖아.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장인어른 칠순엔 일주일이나 쉬었으면서. 윤재가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이렇게까지라고? 내가 뭘 한 거야? 내 집 한 것밖에 안 했어. 우리 집도 없어졌잖아요. 너희 집은 처음부터 없었어. 이건 내 집이었어. 남편이 내 이름으로 해준 집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재는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평생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여행 가고 싶었어. 너희랑 명절 보내고 싶었어.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같이 먹고 싶었어. 엄마.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날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었지.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집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잔금까지 다 받았어. 내일이면 새 주인이 들어와. 윤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너희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너희가 날 가족으로 안 봤듯이 나도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할 거야.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엄마, 어디 가세요? 내가 살 곳으로 가.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얻었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엄마, 제발.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잘 살아라.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윤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웠어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바닷가 쪽으로 가주세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재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죠. 수진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바다로 향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제 새로운 시작이 저 바다 너머에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작은 마을이었죠.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가방을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그리고 멀리 들리는 파도 소리. 부동산에서 알려준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건물 앞에 섰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끝방 문 앞에 섰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그리 넓지 않았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죠.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썩, 철썩. 리듬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곳이 제 새 집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짐 다 옮겨드릴게요. 박스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많지 않았죠. 금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편히 지내세요, 어르신. 기사님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이불, 그릇들.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했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뒀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죠.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집에서 잠을 자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마을을 걸었어요. 작은 슈퍼가 있었고 작은 카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죠.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그래요? 어디 사세요? 저기 2층짜리 건물 2층이요. 아, 거기.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잘 보이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자주 돼요. 우리 여기서 맨날 모여요. 네, 감사합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을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새 노트북이었습니다. 이삿짐 싸기 전날 샀던 거였죠. 평생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인터넷을 켰죠. 검색창에 글자를 쳤어요. 제주도 여행 강릉 가볼 만한 곳 부산 맛집. 하나씩 검색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진들이 예뻤어요.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엑셀을 열었어요. 서툰 손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 제주도라고 적었어요. 날짜도 적었죠. 한 달 후였습니다. 두 번째 칸에 부산을 적었어요.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 강릉을 적었죠. 천천히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제 여행 계획표였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었죠. 한 칸을 채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렜어요. 이제 나도 나를 모시러 간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모시며 살았죠. 남편 모시고 아들 모시고 며느리 눈치 보며요. 이제는 나를 모실 겁니다. 화면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어요.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자유로웠습니다. 정말로요. 누구 허락도 필요 없었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됐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윤재였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었죠.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걱정돼요. 하나하나 읽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연락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가 저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밥을 짓고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바다도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았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은 하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행 계획표를 열었어요. 제주도 칸의 세부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라산 등반 성산 일출봉 흑돼지 먹기. 하나씩 적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가게 될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였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 제가 주인공인 인생. 제 행복을 위한 인생. 자유와 자존을 되찾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요? 바닷가를 걸을까요? 카페에 갈까요? 할머니들과 이야기할까요? 뭘 하든 좋았어요.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정말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오후엔 마을을 산책했죠. 저녁이면 노을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허락 받지 않고 오롯이 제 시간을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제주도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항공권도 예약했고
숙소도 정했죠. 일주일 후면 떠날 겁니다. 평생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혼자서요. 오후였어요. 노트북으로 제주도 맛집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죠. 윤재였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보름 동안 연락하지 않았었죠.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서러우셨는지.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일들, 가고 싶으셨던 곳들, 전부 함께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이번엔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엄마 계신 곳으로요.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들지 않았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적었어요. 그래. 근데 이번엔 내가 날 찾아오는 거야.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완전히요.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사랑했던 아이였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가 아니라 아들이 찾아오는 거였죠. 제가 존중받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네, 엄마. 제가 갈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그저 철이 없었을 뿐이죠. 다음 달에 와. 내가 제주도 다녀온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정말로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요. 제 꿈은 없었습니다. 제 시간도 없었죠. 제 행복도 뒷전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시어머니니까.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존중받는 게 당연한 거였죠.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바로 저요. 그걸 깨닫는데 71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죠. 하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행 계획표를 봤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경주. 가고 싶은 곳들이 빼곡했습니다. 언젠가 다 가볼 겁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요. 바다를 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처럼 제 인생도 넓어질 겁니다. 더 이상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뒤에 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알려준 레시피였습니다. 바지락 칼국수였죠.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바다도 따라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이런 노을을 봤을까요? 봤다 해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죠. 늘 저녁 준비하느라, 설거지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봅니다. 천천히 오롯이요.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소리였죠. 제 마음처럼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존중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요. 일은 하나에 시작했지만 행복합니다. 눈을 떴어요. 노을이 거의 다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정말로요. 존중받지 못한 인생이라도 마지막은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제가 주인공인 인생이요. 제 이야기가 큰 위로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위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